지우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 발을 디딜 때마다 온몸의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가스레인지 불빛만이 이 아파트를 감도는 유일한 온기였다. 아이, 수아는 지난 사흘 밤낮으로 열이 끓었다. 지우는 간밤에 1시간도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다. 수액 주사를 마치러 병원에 다녀온 후에는 밀린 부업을 해야 했다. 손가락이 마비될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집의 모든 지출은 그녀의 손끝에서 나왔다. 남편 민호는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다. 그는 늘 힘든 표정이었다. 다 이 집을 위한 거야, 지우야. 그의 말 한마디가 지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가족의 기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기둥은 부러지기 직전이었다. 저녁 9시 수아를 재우고 지우는 겨우 소파에 몸을 던졌다. 눈꺼풀이 청은망은이었다. 딱 5분만 쉬자.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시계는 쉴 틈을 주지 않았다. 12시가 채 되기 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민호였다. 여보, 미안. 오늘 야근 당첨. 부장님이 급한 일 시켰어. 목소리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왠지 모르게 생기가 넘쳤다. 오늘 토요일이잖아, 오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회사 사정이 그렇네. 미안해.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본론을 꺼냈다. 아, 맞다. 오늘 저녁도 못 먹고 나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여보가 도시락 좀 싸줄 수 있을까? 회사 근처 식당 음식은 너무 더러워서 먹기가 겁나.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밤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미 혼신의 힘을 다해 하루를 버텨냈다. 오빠, 오늘은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안 될까? 나 정말 너무 피곤해. 수아가 계속 울어서 민호의 목소리가 즉시 차갑게 변했다. 피곤하다고? 당신이 뭐가 피곤해? 하루 종일 집에서 편하게 애 보면서 내가 바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 그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 찼다. 나도 이 집 가장이야. 당신은 나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해준단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지우는 다시 무너졌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맞아, 나는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알겠어. 뭘 해줄까? 민호는 기다렸다는 듯 까다로운 메뉴들을 줄줄 읊었다. 소고기 볶음, 매운 닭발. 그녀는 1시간 넘게 땀을 흘리며 요리를 했다. 음식을 정갈하게 도시락통에 담았다.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이 최고야. 민호는 지우에게 가벼운 키스를 하고 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힘찼다. 회사에 야근을 가는 사람의 발걸음 같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우는 그대로 현관 바닥에 쓰러졌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졌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냉기가 등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의 의식은 저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지우의 의식 외부, 주변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으스스한 한기가 온 방을 감쌌다. 장할머니, 목소리. 아이고, 이 멍청한 것 좀 봐. 남편놈이 적금을 털어 죄다 애인한테 바치고 있는데도 배달비 아낀다고 죽기 직전까지 도시락을 싸주고 있네. 최할아버지, 목소리. 그러게 말이야.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라고. 나처럼 개화고 18번지 마당에 금 200kg을 묻어뒀는데 아무도 모르면 뭘 해. 헛짓거리였지. 지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눈을 뜰 수 없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귀는 예민하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지금 들려서는 안 될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장할머니, 에이, 그건 양반이지. 나는 남평동 상가 건물에 현금 600만 위안을 고스란히 숨겨놨는데 그냥 다 태워버릴 걸 그랬어.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얼굴을 훅 스치고 지나갔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장할머니, 이거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죽었나? 최할아버지, 쉿, 양기가 아직 조금 남아있군. 장할머니, 이대로 계속 밤을 새우다간 오늘 안 죽으면 다음 달엔 갈 거야. 소처럼 일하고 고양이처럼 먹고 잠은 4~5시간 자는데 이 몸이 어떻게 버텨? 최할아버지, 여자들이란 참 미련해. 장할머니, 남자들이 죄를 안 지었으면 누가 미련하겠어. 토요일에 야근한다고 해놓고 첩이랑 놀러 간 것 봐. 가기 전에 마누라한테 야식까지 챙겨오라고 시켰지. 그 첩녀는 마누라가 싸준 도시락 맛없다고 타박하고.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서 죽었지, 진짜. 최할아버지, 이봐, 이봐.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남은 양기마저 날려버리면 저승사자가 헛걸음했다고 우리한테 화풀이할라. 지우는 필사적으로 눈을 꼭 감고 움직이지 않았다. 두 영혼이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방 안의 냉기는 천천히 사라졌다. 지우는 간신히 눈을 떴다. 하얗게 질린 천장만을 1분 동안 응시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의 의식을 깨웠다. 금 200kg, 현금 600만 위안, 에조이윈. 펜두 지우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심장이 너무 아팠다. 배신감과 굴욕감이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것도 그녀가 밤새워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그 도시락을 다른 여자와 함께 먹었다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아니야, 믿을 수 없어. 그녀의 첫 반응은 부정이었다. 1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다. 대학교 때부터 험난한 시간을 같이 견뎌왔다. 어쩌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냥 악몽일 수도 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민호의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토요일 야근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주소록을 아무리 뒤져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민호가 회사를 몇 번 옮기면서 그녀는 남편의 직장 생활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그는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지만 그녀는 그가 어떤 부서에서 누구와 일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이 지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난 2년간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집안일 기계로 살았던 것이다. 600만 위안, 금 200kg. 영혼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다. 만약 이 돈이 진짜라면 돈의 존재가 남편의 배신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몸은 아직 청은망은이었지만 뇌는 날카롭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장 움직여야 했다. 가장 먼저 개화골 8번지를 지도에서 검색했다. 수아를 시어머니에게 맡긴다는 핑계로 서둘러 집을 나섰다.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손녀를 봐주면서도 네, 남편 야근하는데 너는 대체 어디를 돌아다니냐며 핀잔을 줬다.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버스에 올라탄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지도를 확인했다. 개화골 18번지, 도심에서 꽤 떨어진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마당이 넓은 오래된 한옥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잡초만 무성했다. 금 200kg이 묻혀 있다고.
그녀는 벽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마당 한가운데에 뭔가 파헤쳐진 듯한 희미한 흙자국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오래전에 무언가를 묻어놓고 잊어버린 것처럼.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영혼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돈과 황금이 진짜라면 민호의 외도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더 이상 민호에게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에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다. 민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평소처럼 심하게 다그치지는 않았다. 다음 날 지우는 민호에게 엄마랑 쇼핑하러 간다고 말한 뒤 그의 뒤를 밟았다. 숨이 턱 막히는 긴장감이었다. 그녀는 민호가 탄 택시를 따라 도심의 최고급 오피스 건물로 향했다. 민호는 여느 때처럼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숨어 몇 시간을 기다렸다. 오후 1시가 되자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민호가 한 여자를 팔짱 끼고 건물 로비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여자는 세련되고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그들은 다정하게 웃으며 근처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지우가 어제 싸준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다. 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저 여자였다. 장할머니가 말한 첩년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마주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였다. 그녀는 민호가 소고기 볶음과 매운 닭발을 그 여자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다. 여자는 소고기 볶음을 한 입 맛보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최유리, 목소리. 이런, 닭발은 너무 맵고 소고기는 너무 질겨. 당신 와이프는 요리 솜씨가 영 꽝이네. 대체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민호, 목소리. 미안해, 유리야. 내가 괜히 고생만 시켰네. 그냥 시킬 걸 그랬어. 민호는 즉시 웨이터를 불러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다. 도시락은 그대로 구석에 밀려났다. 지우는 카페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텅 빈 눈동자 안에 차가운 분노가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도시락이 그들의 기만극에 쓰이는 소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밤새워 준비한 정성과 사랑이 한순간에 짓밟혔다. 내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으로 날 모욕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그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다. HOI would. 팬 3. 차가운 분노는 지우에게 낯선 감정이었다. 그것은 슬픔이나 절망보다 훨씬 단단하고 뜨거웠다. 그녀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민호, 오늘 야근 너무 힘들었다. 당신 덕분에 힘낸다. 사랑해. 그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더 이상 역겨움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텅 빈 눈빛으로 생각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더 바보같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걸까? 그날 밤 그녀는 수아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 미련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민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그의 거짓된 사랑에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린 대가였다. 두 영혼의 말이 맞았다. 여자들이란 참 미련해.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미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싸울 힘을 길러야 했다. 민호는 힘으로 말로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에게는 민호가 갖지 못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정보와 돈이었다. 장할머니의 돈 600만 위안, 최할아버지의 금 200kg. 이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자유와 복수를 안겨줄 수 있는 기회였다.
지우는 먼저 남평동 상가 건물을 조사했다. 장 할머니가 돈을 숨겨둔 곳, 그곳은 재개발이 멈춘 지 오래된 허름한 구역이었다. 낡고 버려진 상가 건물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장 할머니가 평생 알뜰하게 모아 작은 상가를 하나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다. 장 할머니가 아들들에게 버려진 뒤 외롭게 사망했고 건물은 아직 상속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금 600만 위안은 움직이기 쉽지 않아. 아마도 장소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지우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만약 경찰이나 상속자들이 돈을 먼저 찾아낸다면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민호에게 시어머니를 핑계대고 수아를 맡겼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공구 상자를 든 채 남평동으로 향했다. 상가 건물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지우는 뒤편의 창문이 허술하게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영혼들의 힘 덕분인지 그녀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어둠침침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건물 안. 지우는 휴대폰 플래시 불빛에 의존해 장 할머니가 숨겨뒀을 만한 곳을 찾았다. 장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나는 금고 같은 거 안 믿었어. 제일 안전한 곳에 숨겨뒀지. 지우는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 뒤쪽이었다. 그곳은 벽지가 이상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벽지를 뜯어냈다. 벽지 아래에는 누군가 급하게 시멘트로 덧바른 흔적이 보였다. 그녀는 공구 상자에서 망치를 꺼냈다. 쾅쾅! 벽을 부수는 소리가 건물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그녀의 억눌린 분노를 대변하는 것 같았다. 몇 번의 강한 타격 끝에 시멘트 벽이 부서지고 안쪽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휴대폰 불빛을 비추자 그녀의 눈앞에 낡은 여행용 더플백 하나가 보였다. 낡고 해졌지만 그 무게는 예사롭지 않았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한화와 위안화 뭉치들이 가득했다. 새 돈다발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600만 위안 현금 다발.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 돈은 장 할머니의 고독과 후회, 그리고 그녀 자신의 미련한 삶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돈을 끌어안은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 돈으로 조용히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을 무기로 삼아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인가.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도망치지 않아. 이제부터 내 삶은 내가 결정해. 그녀는 동화방을 단단히 쥐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해가 뜰 무렵 지우의 발걸음은 더 이상 지친 주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전사의 발걸음이었다. 에쪼에투. 한일 지우는 600만 위안을 현금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왔다. 그녀는 돈을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돈 냄새가 아니라 해방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이 돈을 섣불리 사용할 수 없었다. 민호의 감시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우선 돈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지우는 자신이 예전에 사용했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몇 주에 걸쳐 그녀는 현금을 조금씩 환전하고 입금했다. 돈이 생기자 그녀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졌다. 더 이상 민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첫 번째 변화는 집안일에 대한 태도였다. 그녀는 더 이상 소처럼 일하지 않았다. 민호가 퇴근하기 직전에야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는 돈을 주고 주 2회 베이비시터와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 물론 민호에게는 비밀이었다.
이들은 민호가 출근한 낮 시간에만 왔고 집은 항상 깨끗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자신의 몸을 돌보는데 시간을 썼다. 그녀는 피부과에 등록했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모양을 바꿨다. 낡은 옷 대신 몸에 맞는 깔끔한 옷을 샀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이 사라졌다. 지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은은한 활력이 그녀의 얼굴에 감돌았다. 그녀는 다시 대학 시절의 빛을 되찾는 듯했다. 민호는 이 변화를 즉시 알아챘다. 민호, 여보,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뭐 좋은 일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지우, 요즘 부업 일이 좀 줄었어. 그리고 당신이 잘해줘서 그런가 봐. 민호는 그녀의 달라진 태도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지우가 예전처럼 자신에게 매달리고 자신을 헌신적으로 섬겨주기를 바랐다. 그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다. 민호, 근데 집안일이 좀 소홀해진 것 같네. 어제 수아 기저귀도 내가 갈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잖아. 당신은 집에서 좀 더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지우는 즉시 죄책감에 휩싸여 사과하고 밤새 집안일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지우, 당신도 수아 아빠잖아. 기저귀 한 번 갈았다고 생색낼 필요는 없지 않아? 나도 당신 도시락 안 싸는 대신 쉬는 시간에 수아랑 더 놀아주고 내 체력 관리하는 중이야. 당신이나 나나 이 집을 위해 일하는 건 똑같아.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지우를 쳐다봤다. 민호, 당신 말이 심하네. 내가 언제 당신이 하는 일을 무시했어? 나는 그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며칠 후 민호는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체크하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모든 비밀번호를 바꾼 상태였다. 민호는 화장실에 있는 지우에게 소리쳤다. 민호, 여보, 내 휴대폰이 왜 잠겨 있어? 비밀번호가 뭐야? 지우, 내가 바꿨어. 당신도 내 거 안 보잖아. 민호, 우리가 무슨 남남이야? 부부가 뭘 숨겨? 지우, 그럼 당신도 내 앞에서 모든 걸 투명하게 보여줘야지. 당신 휴대폰도 나한테 줘봐.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읽혔다. 지우는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고 민호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민호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했다. 민호, 아, 알았어. 우리 사이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당신이 원한다면 뭐. 그는 즉시 화제를 돌렸다. 여보, 요즘 우리 적금 만기 됐는데 내가 알아서 투자했어.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지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지우, 무슨 투자? 왜 나랑 상의 없이? 민호, 미안. 회사에서 좋은 정보가 있어서 당신은 잘 모를 거야.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그녀는 알았다. 그의 투자는 곧 내연녀 유리에게 바치는 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돈을 되찾으려면 더 큰 힘이 필요했다. 그녀는 이제 장할머니의 돈을 넘어 최할아버지의 금 200kg을 노려야 했다. 그녀는 밤늦도록 개화고 8번지를 지도에서 확대해 보았다. 어떻게 저 금을 꺼낼 수 있을까? 이요와이투 펜두 지우는 장롱에서 낡은 등산복을 꺼내 입었다. 이번에는 현금처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금 200kg. 이것을 옮기려면 엄청난 계획과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녀는 개화고 18번지로 다시 향했다. 폐가 마당 앞에서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영혼들을 다시 만날까 두려웠지만 그들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녀는 조용히 대문 앞에서 중얼거렸다. 지우, 할아버지, 저 왔어요. 최 할아버지 맞으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다.
강한 한기가 지우의 귓가를 스쳤다. 최할아버지 목소리. 허허, 배짱은 있군. 돈에 눈이 먼 건가? 아니면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건가? 지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지우,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돈으로 제 삶을 되찾고 싶어요.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면 저는 강해져야 해요. 할아버지의 금은 제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최할아버지, 무기라. 좋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 나는 이 집에 내 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갇혀 있어. 내가 죽었을 때 그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챙겨 도망쳤지. 나를 버리고 떠난 놈이다. 최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할아버지, 금은 마당 한가운데 수십 년 된 감나무 뿔이 바로 아래에 묻혀 있다. 깊이는 2미터가 넘을 거야. 그놈이 금을 파내지 못하도록 내가 영력을 다해 가려놨지. 지우, 제가 금을 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신 제가 뭘 해드려야 할까요? 최할아버지, 간단해. 그 금을 네가 가져가기 전에 내 아들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여줘. 그놈이 내 집을 팔아치운 돈으로 샀던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모두 부숴버려. 그놈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면 나는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지우는 망설였다. 남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하지만 민호의 배신이 떠올랐다.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악의 앞에서는 선의도 무용지물이었다. 지우, 알겠어요, 할아버지. 저는 약속을 지킬게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 몸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최 할아버지, 탐욕스러운 인간, 내 남편 말이군. 내가 너를 돕는 건 네 약속 때문이야. 네 주변의 맴도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진다. 조심해. 네 남편은 돈보다 더 위험한 것을 노리고 있어. 그는 마지막으로 금을 파낼 수 있는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감나무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전고. 땅을 파기 시작하면 내가 잠시 동안 영역을 풀어줄 테니 3시간 안에 끝내라.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민호의 컴퓨터를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이메일과 문서들을 뒤졌다. 겉으로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니 온통 대출 문서와 도박 사이트 흔적뿐이었다. 민호는 이미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을 뿐 사실은 파산 직전이었다. 이때 지우의 눈에 보험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한 통이 들어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한지우 3주 생명보험 계약서. 계약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고액의 종신보험. 사망 시 보험금 수령인은 박민호. 사망 원인 불문. 특히 급사나 사고사의 경우 수령액 최대. 지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호는 단순히 그녀를 떠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그가 꾸민 급사 각본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도시락을 싸라고 강요하고 자신은 편하게 지내라고 가스라이팅했던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다. 최 할아버지, 내 몸을 해치려는 사람, 그는 내 목숨을 노리고 있어. 너의 모든 것을 지우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이미 죽음의 문턱을 한 번 넘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금을 캐기 위한 도구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HOI 펜색. 지우는 최 할아버지와의 약속대로 감나무 그림자가 가장 짧은 전고를 기다렸다. 그녀는 주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전문 조경 업체를 고용한 것처럼 위장했다. 물론 직접 돈을 주고 산 가장 믿음직한 삽과 곡괭이를 사용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최 할아버지의 영역이 누르고 있었기 때문인지 지우는 땀을 비 오듯 흘렸다. 2시간 동안 쉼없이 파 내려갔다. 지우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금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그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최 할아버지 속삭임. 조금만 더. 내 남편의 탐욕이 내 삽질보다 더 깊이 파고들어 있다. 멈추지 마. 삽 끝에 단단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쨍! 지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2미터 아래 낡고 커다란 철제 상자 2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흙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얇은 금괴 수백 개가 규칙적으로 쌓여 있었다. 노란 빛이 어둠 속에서 영롱하게 빛났다. 금 200kg. 지우는 금을 보자마자 장할머니와 최할아버지의 후회를 떠올렸다. 이 막대한 부가 그들의 삶을 구원해주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저는 이 돈으로 살 거예요. 살아서 누릴 거예요. 그녀는 금괴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최할아버지의 영역이 그녀의 근육을 잠시나마 강화시켜준 듯했다. 금괴는 안전하게 전문되어 금괴 보관되었다. 이제 지우는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민호였다. 민호는 지우가 예전처럼 힘들어하지 않자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지우가 먹던 비타민 통이 사라졌다. 며칠 후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새 비타민 통을 사왔다. 민호, 여보, 건강은 챙겨야지. 내가 당신만을 위해 특별히 외국에서 직구했어. 이거 먹고 얼른 기운 차려. 지우는 민호가 건넨 알약을 보았다. 그녀의 몸이 순간적으로 으스스해졌다. 알약은 너무 크고 낯선 냄새가 났다. 그녀는 영혼들의 말을 떠올렸다. 불길한 기운. 지우는 그 알약을 절대 입에 대지 않았다. 대신 매일 민호가 보는 앞에서 물과 함께 삼키는 신용만 했다. 그리고 알약을 몰래 모아두었다. 또 다른 날 저녁, 민호는 지우에게 와인을 권했다. 민호, 오늘 회사에서 계약 하나 따냈어. 축하주 한잔 해야지. 당신도 스트레스 풀고. 지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는 신용을 했다. 혀끝에 닿는 묘한 쓴맛. 그녀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와인을 모두 뱉어냈다. 그녀는 이제 병약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기 시작했다. 억지로 기침을 하고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호는 그녀의 연기에 안심했다. 그는 지우가 곧 급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의 눈빛에서 탐욕과 기다림이 읽혔다. 지우는 이 시간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모아둔 알약들을 전문 기관에 분석 의뢰했고 민호의 외도 현장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는 몰래 고화질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가장 중요한 날,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기분 좋게 퇴근했다. 민호,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부장님 집에서 파티가 있어.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야. 당신도 같이 가야 해. 멋지게 차려입고 와. 그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곧 승진하고 유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지우, 알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그녀는 알았다. 다음 주 토요일. 그날이 민호의 끝이자 자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 HOI2 펜4 운명의 토요일을 하루 앞둔 금요일 밤. 민호는 잔뜩 들뜬 표정으로 퇴근했다. 그는 지우에게
내일 중요한 파티에 입을 드레스를 찾으러 백화점에 가라며 지갑에 돈을 두둑이 넣어주었다. 민호, 당신이 예쁘게 하고 와야 내 체면이 살지. 걱정하지 마. 수아는 내가 잘 돌보고 있을게.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에 가는 대신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자신의 방과 거실에 가장 은밀하게 설치했다. 그리고 시어머니 댁으로 수아를 맡기러 가는 척하며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친한 이웃집에 숨어 민호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밤 10시. 민호는 수아를 재우는 신용을 하더니 곧장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내 그는 한 여자와 함께 돌아왔다. 최유리였다. 그녀는 화려하고 도발적인 옷차림이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키스를 나누었다. 민호는 더 이상 예전에 피곤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욕망으로 이글거렸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민호, 휴, 이제야 살 것 같아. 당신 와이프 그 바보 같은 연기에 질릴 뻔했어. 최유리, 꼴값 떨고 있네. 아직 안 죽고 버티는 것도 용하다. 그 불쌍한 도시락 싸주는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니 정말 미련해. 유리는 조롱하듯 웃었다. 최유리, 그 약 당신이 직접 샀다고 했지? 내가 해외에서 공수해온 강력한 것이라고.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네. 내일 모레쯤 되면 완전히 기력이 쇠할 거야. 지우는 숨 막히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가 고통스러워했던 모든 순간이 이들의 잔인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민호, 보험금 수령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자기가 알아서 급사해주면 좋겠지만 만약 내일 파티에서 일이 터지면 곤란해져. 민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민호, 내가 계획을 좀 앞당겨야겠어. 내일 새벽 당신이 드레스를 찾으러 간 틈을 타서 집에 있는 계단 난간을 좀 헐겁게 만들어 놓을게. 최유리, 난간, 오, 영리하네. 단순한 실족사로 위장하는 거군. 당신 와이프, 요즘 워낙 기력이 없으니 조금만 밀어도 넘어질 거야. 그게 가장 완벽한 방법이야. 그들의 웃음소리가 지우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최유리, 당신은 곧 유산을 상속받은 슬픈 남편이 될 거고 나는 당신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조력자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그 돈으로 회사를 차릴 수 있어. 민호, 물론이지 유리야.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그 여자는 어차피 곧 죽을 몸이었어. 내가 오히려 고통을 덜어주는 거지. 그는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했다. 지우는 이웃집 창문 틈으로 그들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결의의 땀방울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비열한 살인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민호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장할머니, 속삭임. 봐라, 네가 미련을 떨면 저렇게 된다. 살아남아야 해. 최할아버지, 속삭임. 돈도 복수도 필요 없어. 살아야 해.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 녹음 파일은 단순한 외도 증거가 아니었다. 살인 미수 계획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숨어있던 이웃집의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EOI3 팬 운명의 토요일 아침 민호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그는 지우가 보이지 않자 난간을 슬쩍 확인했다. 그가 이미 손을 쓴 듯 난간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완벽한 계획에 만족하며 파티가 열릴 부장님의 집으로 향했다.
지우는 민호가 나간 후 베이비시터에게 수아를 맡기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쇼핑백 속에 새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가장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예전에 지쳐 쓰러지던 주부가 아니었다. 막대한 부와 진실을 가진 강인한 여인이었다. 민호의 부장님 집은 도심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수많은 회사 관계자들과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민호는 최유리의 팔짱을 끼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최유리는 샴페인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에 대한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유리, 오늘 박 팀장님, 민호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실 거예요. 저희 회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죠. 민호는 잔뜩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그는 곧 부사장 자리까지 오를 기세였다. 그는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 발표를 시작했다. 민호, 존경하는 부장님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와 그리고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민호, 제 아내는 한지우 씨는 요즘 건강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위해 헌신했지만 저는 그녀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녀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회사를 위해 더 열심히 뛸 것입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민호는 착한 남편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그는 최유리에게 윙크를 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지우는 화려했지만 결코 과하지 않은 드레스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낯선 강인함이 감돌았다. 민호는 지우를 보고 당황했다. 그는 지우가 아직 집에서 쓰러져 있거나 기력이 쇠해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호, 여보, 왜 이제 와? 몸은 좀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우, 괜찮아요, 여보.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저는 오늘 태어난 것 같아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민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는 대신 청중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지우, 저의 남편, 박민호 씨가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지우, 제 남편은 지난 몇 년간 저와 아이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는 야근을 하며 제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지우, 하지만 그 도시락은 저와 싸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준 도시락을 부장님의 옆에 있는 최유리 씨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녀는 최유리를 정확히 가리켰다.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유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민호는 지우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 했다. 민호, 여보, 무슨 헛소리야. 당신 지금 아파서 그래. 지우는 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지우, 헛소리?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싸준 도시락을 타박하며 제 남편이 최유리 씨의 명품 가방을 사주기 위해 저희의 결혼 적금까지 털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때 갑자기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민호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채권자 1, 박민호 씨. 저희는 사채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박민호 씨의 모든 부채를 인수했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채무를 상환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했다. 민호, 무슨 헛소리야. 나는 그런 빚 없어. 지우,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최유리 씨에게 바친 돈, 그리고 도박으로 날린 돈 모두 합쳐서 제가 당신을 대신해 빚을 모두 사드렸어요.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어요. 오직 저에게만 빚을 졌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극에 달했다.
지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품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지우, 이 녹음 파일은 제 남편과 최유리 씨의 친밀한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제 건강 상태를 조롱하고 제가 급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죠. 그리고 계단 난간을 헐겁게 만들어 저를 죽이려 했던 구체적인 살인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지우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거실에는 어젯밤 민호와 유리가 주고받았던 잔인한 대화가 울려 퍼졌다. 녹음, 민호의 목소리. 난간을 좀 헐겁게 만들어 놓을게. 녹음, 유리의 목소리. 단순한 실족사로 위장하는 거군. 그게 가장 완벽한 방법이야. 민호는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계획, 모든 탐욕,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AOI3 펜투 파티장은 혼돈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충격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민호와 최유리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유리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명성과 경력은 끝장난 뒤였다. 경찰이 도착했다. 지우는 침착하게 녹음 파일과 비타민에서 검출된 독극물 분석 보고서, 물론 그녀가 이미 준비해 두었던 을 제출했다.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는 명백했다. 민호는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끌려나가는 순간 민호는 지우를 향해 소리쳤다. 민호, 한지우,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은? 수아는?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지우, 당신이 가족을 먼저 버렸잖아요. 수아 아빠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려 했잖아요. 최유리는 민호가 연행되는 것을 보자마자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사람들을 해치고 도망치려 했다. 그녀에게 민호는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도구가 부서지자 그녀는 미련 없이 떠났다. 지우는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전쟁터 같았던 집이 갑자기 평온해졌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씁쓸했다. 며칠 후 민호는 구치소에서 지우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지우는 변호사와 함께 민호를 만났다. 민호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공포와 후회만이 남아 있었다. 민호,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수아를 봐서라도 용서해줘. 그는 울면서 지우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민호,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보험금, 금, 다 당신 가져. 내게는 당신만 있으면 돼. 지우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민호를 증오하지 않았다. 단지 그를 혐오했다. 지우,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제가 주는 헌신과 안락함만을 사랑했죠.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지우, 이건 이혼 서류예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이미 도장을 찍었어요. 당신도 서명하세요. 당신은 수혜에게 접근할 권리도 저의 재산에 손댈 권리도 없어요. 모든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호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다. 민호, 내가 서명 안 하면 어쩔 건데? 지우, 당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저는 당신이 저지르려 했던 살인 미수 증거를 법정에서 완전히 공개할 거예요. 이혼 소송에서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감옥에서 썩을 거예요. 민호는 지우의 눈빛에서 단호함을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옛날의 바보 같은 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여왕이었다. 결국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이혼이 성립되자 지우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민호를 구치소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장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할머니, 속삭임. 잘했어. 이 아가씨야. 네가 사는 게 바로 복수야. 네가 즐겁게 사는 걸 보면 내 한이 풀릴 것 같구나. 지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사라졌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수아를 품에 안았다. 수아의 따뜻한 천만이 그녀의 삶의 유일한 진실이었다. 이지와이스 폐앤삼 이혼 후 지우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민호와의 과거가 담긴 아파트를 팔았다. 그녀는 장할머니의 현금과 최할아버지의 금괴를 현명하게 사용하기로 했다. 이 돈들은 욕심의 결과가 아니라 후회와 깨달음의 결실이었다. 먼저 최할아버지와의 약속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들은 민호처럼 탐욕스러웠다. 지우는 변호사를 통해 할아버지의 유언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아들이 불법적으로 팔아치운 할아버지의 재산을 추적했다.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할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비참하게 무너졌다. 지우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다. 다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귓가의 초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최할아버지, 고맙다. 이제야 짐을 내려놓는군. 그 목소리는 이내 바람처럼 사라졌다. 장할머니의 돈 600만 위안은 지우의 꿈이 되었다. 그녀는 수아와 함께 살 집 근처에 작은 꽃집과 카페를 열었다. 희망정원 이라는 이름이었다.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 그녀는 자신이 꽃꽂이를 하며 얻는 평온함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남은 금의 일부를 익명으로 여성 가장 자립 지원 재단에 기부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여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장할머니의 후회를 갚는 방식이었다.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흘려보내야 한다. 몇 년이 흘렀다. 수아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지우는 행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호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피로 대신 햇살 같은 미소가 머물렀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의 문을 열었다. 갓 내린 커피 향과 싱그러운 꽃향기가 그녀의 삶을 가득 채웠다. 어느 날 지우는 꽃집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익숙했던 영혼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장할머니, 아주 작게. 이 아가씨, 드디어 살맛이 나는 얼굴이 됐네.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잘 살아, 행복해.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한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그들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의 생존과 행복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이루어준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꽃병에 물을 주었다. 물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그녀는 이제 삶의 균형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넘치게 사랑하여 자신을 잃지도 않고 부족하게 인색하여 후회하지도 않는 삶.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창문 밖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살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것은 돈이나 복수가 아닌 스스로를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자의 빛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카페 문에 작은 팻말을 걸었다. 오늘의 특별한 꽃, 희망.